자, 세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발전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대가 거듭할수록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종류들이 존재하는데요. 과연 어떤 발전이 있었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세대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이르기 전까지 이제 여러 가지 세대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는데요. 첫 번째 1세대는 바로 계층 네트워크 DBMS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계층 DBMS는 뭐냐면 결국엔 우리가 하이러키라는 그 계층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트리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리 형태, 지금 이런 그림과 같이 어떤 트리 구조의 계층을 정보를 포함하는 형태의 구성을 가지고 있었던 초창기에 계층 DBMS라는 게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계층 DBMS에서 사용되는 게 바로 IMS입니다.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MS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1세대에서 네트워크 DBMS도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그래프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물론 이 트리도 엄연히 그래프 구조의 이제 일부 해당하는 구조인데 그거와 비슷하게 이 그래프 구조를 띄는 형태로 이제 네트워크 형태의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었다 해서 이 네트워크 DBMS라고 부르는 이런 또 제품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IDS와 같은 그 인테그레이티드 데이터 스토어가 이제 대표적인 네트워크 DBMS의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세대로 넘어가면서 일단 2세대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등장했던 게 바로 관계 DBMS입니다. 이 관계 DBMS는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테이블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현재 이 MySQL 설치하고 있는데 이 MySQL도 사실 대표적인 관계 DBMS입니다. 근데 이게 2세대예요. 2세대 때 등장했던 이 관계 DBMS, 오라클,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의 MS SQL 서버, 그 다음에 액세스, 인포믹스, MySQL 이런 제품들이 사실은 관계 DBMS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세대에 등장했던 관계 DBMS가 지금까지도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이 테이블 형태의 관계를 가지는 형태로 사용이 되는 관계 DBMS가 지금까지도 널리 대중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발전해서 이 3세대 이 데이터베이스 이 바로 객체 지향 그리고 객체 관계 DBMS가 있었습니다. 이 객체 지향 DBMS는요. 우리가 이제 객체라는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를 기본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제 수많은 어떤 개념들을 도입하는데 편리한 그런 장점이 있겠죠. 이 객체 지향은 뭐 O2, 온투스, 뭐 잼스톤과 같은 이런 제품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객체 지향만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객체 DBMS랑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2세대의 관계 DBMS를 결합하자라고 해서 나왔던 게 바로 객체 관계 DBMS입니다. 그러니까 객체와 관계 이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가 되겠죠. 이게 이제 3세대에 또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4세대입니다. 이 4세대에서는 NoSQL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NoSQL은요, 이 정형 데이터를 다루는데 최적화되어 있었던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다르게 이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즉 기존과는 어떤 다른 형태의 이런 형태, NoSQL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NoSQL 뜻이 뭐 SQL을 안 쓰겠다 해서 NoSQL이라고도 얘기하고 Not Only SQL을 줄여서 또 NoSQL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SQL이 꼭 답은 아니다라는 것처럼 이런 정형 데이터만 다루지 말고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도 좀 더 적합하고 그리고 확장성이 뛰어난 걸 만들자라고 해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었던 안전성 그리고 일관성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이 복잡한 기능들을 과감히 포기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능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데이터 구조 자체를 미리 정해두지 않는 이런 유연성을 도입을 합니다. 게다가
이 확장성이 뛰어나게 만들어서 하나의 컴퓨터, 싱글 머신이 아니라 여러 대의 서버 컴퓨터의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고 처리하는 그런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게 바로 NoSQL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몽고DB, 이제 더큐먼트 베이스의 몽고DB, 그 다음에 HBase, 그리고 카산드라, 레디스, 그 다음에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인 Neo4j, 그 다음 오리언트DB 같은 이런 제품들이 수많은 NoSQL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그리고 결국엔 이 NoSQL의 등장은 아니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대신할 만한 어떤 새로운 대안의 어떤 필요성이 증가해서 이제 등장을 했던 겁니다. 이제 그 등장한 이유는 그냥 형태가 정해져 있는 데이터만 잘 다루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특징을 벗어나서 이런 비정형의 데이터가 계속 축적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 있는 분석을 원하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니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뭔가 대체해 줄 만한 이런 기술 그리고 제품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NoSQL의 주 목적은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를 주로 처리하는 이런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빠른 속도로 대량 생성되는 다양한 유형의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데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정형화된 데이터를 잘 다루는 데이터베이스와 다르게 대량으로 계속 생성되는 그리고 정형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 유형의 다양한 유형의 비정형 데이터까지 저장 관리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NoSQL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단일 컴퓨터 환경에서 주로 사용이 되던 관계 데이터베이스가 이 여러 컴퓨터가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이런 클러스터 환경에서는 이 확장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열심히 이제 이제 하이 스케일러빌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컴퓨터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지금 잘 동작하는 게 불과 이제 2대 정도, 2대 정도를 연결해서 그 액티브 상태로 이렇게 동작시키게 하는 게 그나마 지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잘 동작하는 그런 최선의 구성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거를 좀 탈피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NoSQL이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생성되는 이제 대량의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 처리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ACID를 위한 트랜지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ACID라는 게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 ACID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유용하고 막강한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트랜지션 기능입니다. 근데 이 ACID, 원자성, 일관성, 격리성, 그리고 지속성을 위해서 제공되는 트랜지션 기능을 과감히 NoSQL에선 제외를 시킨 거죠. 대신에 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대의 컴퓨터에다가 데이터를 분산시키고 저장,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로 만든 게 바로 NoSQL입니다. 그래서 관계 모델보다 더 융통성 있는 그런 데이터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스키마 프리, 즉 스키마가 없이도 동작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 구조를 미리 정의했던 이런 스키마를 미리 정의했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르게 미리 정의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수시로 그 구조를 바꿀 수 있게 만들어서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데 오히려 그런 적합한 그런 형태의 좀 아이디어를 이제 NoSQL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오픈소스로 제공이 된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관계 데이터베이스와 지금 현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그 NoSQL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살펴보면 이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정형 데이터를 다루는데 이제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정형 데이터를 잘 다루고 정형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NoSQL은 이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반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다룰 수 있도록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에는 사실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성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용량의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여러 가지 인덱스 구성이나 아니면 트랜지션과 같은 여러 가지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처리해야 되는 기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의 대용량의 이런 데이터 처리 시에는 성능이 어느 정도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NoSQL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를 이제 지원하고, 그리고 그거를 원래 좀 더 주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또 유지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일단 미리 정해져 있는 스키마가 존재해야 된다는 점이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NoSQL은 스키마가 없거나 혹은 변경이 자유로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랜지션 처리를 통해서 일관성 유지를 보장하는 이런 관계 데이터베이스와 다르게 이 NoSQL은 트랜지션을 지원하지 않아서 사실 일관성 유지를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관성 유지를 포기한 상태로 좀 일부만 보장이 된다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걸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뭐 이제 조인과 같은 이런 복잡한 검색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NoSQL은 관계 데이터베이스보다는 비교적 단순한 어떤 데이터 검색만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 측면에서 이런 클러스터 환경에는 이 관계 데이터베이스가 적합하지 않아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액티브 뭐 2개 정도 연결해서 쓰는 형태의 이제 클러스터 환경은 뭐 이제 좀 스테이블하게 동작 가능하지만, 대규모의 이런 클러스터 확장을 위해서는 결국엔 NoSQL과 같은 이런 형태를 쓰셔야지만 대규모 클러스터 환경에 적합하게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사실은 고가의 라이센스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oSQL은 오픈소스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고가의 라이센스를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에 어떤 체계적인 그런 지원, 서포트를 받을 수 있지만, NoSQL은 이제 서포트 받을 그런 형태가 이제 아니라 오픈소스니까 스스로 그 오픈소스를 분석해서 어떤 자사의 서비스에 활용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대표적인 게 이제 오라클, MySQL, MS SQL 이런 서버 등이 존재하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이런 은행과 증권, 이제 일관성 유지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도메인에서는 이제 고가의 이런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뭐 오라클, MySQL과 같은 이런 인정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NoSQL 같은 뭐 일관성 유지를 꼭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서비스에서는 뭐 카산드라, 몽고DB, HBase와 같은 이런 분산된 환경에서 동작 가능한 클러스터 환경에 적합한 NoSQL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oSQL에 무슨 종류가 있는지는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NoSQL은 문서 기반, 바로 도큐먼트 베이스, 그 다음에 키 밸류, 키와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 컬럼 베이스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 베이스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가 이제 크게 구분이 되는 NoSQL의 종류인데요. 자, 보이는 것처럼 말 그대로 이런 더큐먼트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한다. 즉, 이 데이터베이스는요, 최소 단위가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최소 기준으로 잡아서 여러 문서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 기반 데이터베이스라 부르고, 거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몽고DB가 있고요. 그리고 키 밸류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어떤 형태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밸류를 구분하기 위한 이제 키 값이고, 그래서 키와 밸류의 페어 형태로 이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 밸류 형태가 이제 대표적인 게 레디스와 같은 이런 제품들이 키 밸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럼 베이스드인데, 컬럼 베이스드는 보통은 우리가 이제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최소 기준이 테이블이고, 그리고 우리가 행을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저장이 되는데, 그에 반해서 컬럼을 기준으로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비어있는 값이나 뭐 굳이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중복된 값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컬럼으로 구분을 해서 분산된 환경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또 이제 컬럼 베이스드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건 뭐 카산드라 그리고 HBase와 같은 이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래프 베이스드는요,
이제 이거는 데이터 자체가 그래프 구조를 이제 기반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성 자체가 데이터의 구성 자체가 그래프 형태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 형태를 잘 저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형태로 이제 뭐 네오4j 같은 이런 제품들이 대표적인 그래프 기반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문서 기반 데이터베이스, 즉 키와 문서의 쌍으로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기본 저장 방법이 문서고 이 문서는 키와 문서 페어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트리 형태, 계층적 구조가 존재하는 JSON 그리고 XML과 같은 이런 반정형 형태의 문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서는 우리가 객체 지향에서는 객체 개념과 유사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키 밸류 형태의 어떤 데이터 모델이 조금 확장이 돼서 키와 밸류 대신에 키와 더큐먼트, 즉 키와 문서 형태의 페어 형태로 확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 기반 데이터베이스는 이 문서 전체를 우리가 검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SQL 같은 이런 특별한 문서 대상의 지리 언어를 이용하면 문서 내의 일부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 문서니까 형태가 키 값을 기준으로 검색하는 건 이제 어렵지 않은데 그 값으로 가지고 있다는 문서를 우리가 검색 대상으로 하는 것도 사실상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일부를 검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대표적인 몽고DB, 카우치DB가 이 문서 기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표와 같은 형태라면 이제 정형 형태가 아닌 이런 반정형 형태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몽고DB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어떤 JSON 형태의 포맷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키밸류 데이터베이스인데 이제 가장 단순한 형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키와 밸류의 페어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미지, 동영상,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값도 저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이 키와 밸류니까 이 밸류에는 어떤 것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키밸류의 장점은 사실 가장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지리 처리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키를 이용해서 값 전체를 검색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값의 일부를 검색하거나 값의 내용을 이용한 그런 지리 그런 것들은 이제 할 수 없고 그렇게 하고자 하면 별도의 어떤 처리가 필요한 그런 좀 단점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아마존의 다이나모DB, 레디스와 같은 게 대표적인 키밸류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구조를 뭐 살짝 보면은 자, 여기에 뭐 키가 있습니다. 이 키가 어떤 여러 키들의 조합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대표적인 게 키가 있고 여기에 이제 밸류가 있는데 각각의 밸류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이렇게 연결된 형태의 구조로 저장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는 밸류지만 이 밸류가 여러 형태의 값들의 어떤 묶음으로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검색을 한다고 했을 때는 키를 기준으로 검색하면 굉장히 빠르게 검색할 수가 있지만 이 값의 일부를 검색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별도 처리가 필요하거나 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제한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컬럼 기반인데요. 자, 컬럼 기반은 이 관련 있는 컬럼 값들을 모아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컬럼 값들이 모아서 이거를 컬럼 패밀리라고 하는 단위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키의 쌍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컬럼 패밀리는 그 테이블에서 한 개의 튜플 행을 구성하는 이런 속성들의 모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테이블 구성을 할 때 테이블에서 이제 한 개의 행 이걸 구성하는 이제 속성들의 모음이 사실상 컬럼 패밀리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키와 각 튜플을 구분하는 것처럼 이 컬럼 기반에선 키로 각 컬럼 패밀리를 식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값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컬럼 패밀리마다 컬럼의 구성을 다르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컬럼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빅테이블이 있고요. 구글의 이제 빅테이블, H베이스, 그리고 카산드라 같은 이런 제품들이 대표적인 컬럼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 그래프는 사실 우리가
그 어떤 그래프 구조를 표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이 바로 노드에 그리고 엣지, 노드와 엣지, 노드와 간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노드에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리고 엣지에는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가 어떤지를 표현하는 형태로 그래프를 형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에는 데이터, 간선에는 데이터 간의 관계를 저장하고 있는 형태다. 그리고 보통 그래프 기반 데이터베이스에서 질의를 할 때는 그 질의 자체가 그래프 순회 과정을 통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어떤 연관 데이터를 추천하거나 아니면 소셜 네트워크에서 친구 찾기를 수행하는데 오히려 굉장히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질의 처리할 때 이런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을 때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뭔가 질의를 했을 때 이 순회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될 텐데 이런 그래프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구조 자체가 이런 그래프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질의했을 때 일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그래프 순회 과정을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된 데이터를 추천하거나 SNS에서 친구 찾기, 즉 보통 SNS에선 친구의 친구가 친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큰 SNS 상에서 내 친구를 찾는 게 빠르게 이제 찾아지는 게 이제 수행되는 게 중요한데 그런 환경에 적합한 게 바로 그래프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랜지션을 통해서 이제 ACID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래프 기반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클러스터 환경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는데요. 자, 클러스터 환경이면은 여러 컴퓨터로 분산된 환경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그래프 구조를 보세요. 그래프가 결국엔 노드와 노드 간의 연결, 엣지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 큰 그래프를 결국엔 분산을 시킨다는 건 클러스터 환경으로 옮긴다는 건 데이터를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데이터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연결된 걸 무시하고 나눌 수는 없죠. 그래서 오히려 클러스터 환경에서는 물론 이제 적절히 처리를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이 적합성 의미에서는 좀 부적합한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NoSQL 데이터베이스 모델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Neo4j, OrientDB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래프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세대에서 제가 NoSQL을 의미를 했는데 이 NoSQL 이후에도 사실 4세대로 NewSQL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도대체 NewSQL은 뭐냐? 이 new는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어떤 형태예요. 그래서 기존의 DBMS, 관계 DBMS가 사실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관계 DBMS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NewSQL은요, 관계 DBMS의 장점과 그리고 NoSQL이 가지고 있는 장점, 바로 확장성, 그리고 유연성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측면을 결합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NewSQL이라고 해서 뭐 구글 스패너, 그다음 볼트DB, 누오DB 이런 새롭게 등장한 이런 제품들이 바로 NewSQL DBMS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게 있는데요. 자,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데이터베이스와는 사실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데이터의 웨어하우스, 즉 창고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서 이제 창고에 보관하는 근데 그 용도는 바로 정보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제 분석 가능한 정보의 중앙 저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자체는 트랜지션 시스템,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소스로부터 정기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입력으로 이제 이 데이터를 삽입시킵니다. 이제 수많은 소스로부터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고 축적이 되겠죠. 그걸 통해서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다음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의사결정권자들, 그 여러 이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이제 BI라고 하는데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를 사용해서 그리고 SQL 클라이언트나 기타 분석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에 액세스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보고서, 그리고 대시보드,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이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데이터의 어떤 정보, 지식들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특징이 크게 네 가지로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제지향적입니다. 이걸 이제 서브젝트 오리엔티드라 하는데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역할은 이런 처리 중심이에요. 그래서 업무 처리 중심으로 데이터도 구성이 되고 뭐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공이 되지만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요. 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 중심이냐 아니면 의사결정이냐 이 두 가지의 구분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특징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인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제 통합된 형태를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자체가 내부적으로 이 데이터가 항상 일관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여러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한 데이터를 통합 저장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에 필요로 하는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추출된 데이터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통합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왜냐?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서 통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에 필요한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죠. 자, 그 다음에는 비소멸성인데요. 사실 데이터베이스는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삽입, 삭제, 수정 이런 작업들이 빈번하게 자주 발생하지만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주로 검색 작업만 수행되는 어떤 일기 전용의 데이터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삽입되고 삭제되고 수정되면서 어떤 변화가 이렇게 자주 발생하지만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말 그대로 축적시키고 보관해서 통합시키고 이제 읽기 즉 우리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읽기 전용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 바로 마지막 특징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걸 타임 베리언트라 하는데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는 현재의 데이터만 유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는요. 이 데이터 간의 시간적 관계, 동향을 분석해서 어떤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와 과거 데이터를 함께 유지해야 됩니다. 즉,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렇다. 어떤 추세의 변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변화, 동향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다 유지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점마다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이 스냅샷을 주기적으로 유지하는 형태로 이런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특징을 유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개념은 바로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그리고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하나의 장소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우리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죠.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분산된 환경에서 물리적으로 분산된 환경에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을 시키는 형태의 구성을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물리적으로 분산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연결을 했지만 사실상 사용자는요. 마치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처럼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시스템인 것처럼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이런 분산 DBMS에는 어떠한 구성 요소가 필요하냐면 바로 분산 처리기, 분산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입니다. 이 분산 처리기는요. 이 분산 DBMS가 결국엔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물리적으로 분산된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산 처리기는 지역별로 이 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각각의 로컬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로컬 서버를 할 수 있는 지역 컴퓨터가 있고 각 지역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이 DBMS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산 데이터베이스 개념 구성 요소로는 이제 물리적으로 분산된 이런 지역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당 지역에서 물리적으로 사용되는 해당 지역에서 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런 데이터를 그쪽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네트워크는요. 자, 이 분산 처리기가 결국엔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원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분산 처리기가 특정 통신 조약에 따라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수신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분산된 환경에 분산 저장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도록 분할을 하고, 그리고 지역의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합니다. 이 지역의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사실상 중복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주로 이제 중복해서 저장하는 방법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를 중복한다. 사실 데이터베이스의 원래 개념에서는 이 데이터의 중복을 하지 않는 그런 일관성을 유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분산 저장 관점에서는 데이터를 중복하거나 중복하지 않거나 우리가 이거에 따라서 장단점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중복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제 여러 지역으로 구분을 하는 분산 형태라서 어떤 한 지역에 문제가 발생한 거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오류나 뭐 여러 가지 뭐 재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지역 자체가 문제가 발생돼서 사실상의 운영이 어려운 측면에 있다면, 그 지역과 동일한 데이터가 다른 곳에 저장이 돼 있어서 결국엔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중복되게 여러 지역에 분산 저장이 돼 있다는 측면으로 이 신뢰성과 가용성 측면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high availability, 즉 우리가 여러 가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는 게 이런 데이터가 중복된 어떤 저장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동일한 데이터가 이제 저장된 여러 지역에서 패러럴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이 데이터 처리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지역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병렬로 처리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그게 또 이제 데이터를 중복하지만 가질 수 있는 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 요청이 어느 한 지역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서 처리되기 때문에 이 처리 부담을 좀 감소시킬 수가 있죠. 근데 그에 반해서 데이터 중복을 함으로써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데요. 이 동일한 데이터를 중복 저장하니까 당연히 저장 공간을 많이 사용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변경한다라고 했을 때 이 변경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중복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역별로 중복 저장된 데이터를 모두 함께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변경에 따르는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변경 도중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안타깝게도 데이터의 불일치 발생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는 데이터는 어떤 값으로 바꿨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그와 동일한 데이터를 다른 지역에 있는 동일한 데이터도 변경을 해야 되지만 그 변경하는 것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면 어떤 지역에는 이 값으로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동일한 값이 아니라 다른 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엔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분산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은 뭐냐면, 이제 목표는 위치 투명성입니다. 분산되어 있지만 그 위치 자체에 대해서 사용자는 이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저장 위치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단지 논리적 이름만으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 그래서 위치의 투명성을 이제 보장을 하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카탈로그에서 이 데이터의 모든 위치 정보를 관리하다가 만약에 어떤 사용자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을 요구한다. 그런 요구가 발생하면 이 위치 정보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중복 투명성인데요. 사실 어떤 데이터가 여러 지역에 중복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 데이터가 중복이 되어 있구나, 이런 중복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즉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중복 투명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편화 투명성인데요. 이 단편화된 데이터를 사실 이제 여러 지역에 나누어 저장하고 있지만 사용자는 이 데이터가 단편화된 것을 인식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단편화 투명성입니다. 자, 그리고 병행 투명성이 있는데요. 병행 투명성은 이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여러 트랜지션들이 동시에 수행이 되더라도 결과는 항상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분산되어 있는 환경에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트랜지션 동작에서 동시에 수행되는 이 컨커런시 측면에서는 결과가 항상 일관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컨커런시 이 투명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 투명성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특정 지역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시스템 측면에서는 이제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이제 장애 투명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산하더라도 분산되지 않은 것처럼 만드는 이게 바로 궁극적으로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산 시스템 형태로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자, 정리하자면 장점은 신뢰성, 가용성이 증대됩니다. 그래서 High Availability, HA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어느 한쪽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제 어떤 작업이 계속 수행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발생 시에 뭐 어느 지역이 장애가 발생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다른 지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큰 장점이 되죠. 지속 가능한 이런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자치성, 효율성 증대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지역별로 독립적으로 관리해서 어떤 데이터 요청에 대한 응답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통신 비용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 증대 측면에서도 사실 뭐 처리할 데이터 양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또다시 새로운 지역에 데이터베이스를 분산시켜서 설치 운영하면 됩니다. 그래서 확장성을 하는 측면에서도 이제 장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중앙 집중식 시스템은 사실은 하나만 유지하면 되는데 그에 반해서 분산되게 여러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와 구축 비용이 사실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 대해서 관리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앙 집중식 시스템에 비해서는 뭐 비용도 많이 들지만 추가적인 통신 비용이나 처리 비용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데이터베이스의 또 종류 중에 하나가 이제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이 모바일 기기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그 어떤 현장의 업무에 발생한 데이터를 가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기화 기능을 통해 중앙 서버로 전송하는 이런 능력을 갖춘 걸 바로 모바일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즉, 우리 수많은 모바일 기기들 사용하는데 이 모바일 기기에도 사실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이제 유지되고 있는데 이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유지, 처리, 가공을 하고 있다가 중앙 서버로 동기화 기능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대표적인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요. 사실 이제 이 여러 가지 종류들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SQLite와 같은 이래 하나의 파일 단위의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인데 경량화되고 필수적인 기능만 이제 동작하도록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이게 그냥 어떤 대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고가의 성능을 발휘하는 이런 서버와 다르게 이 모바일 기기는 제한된 CPU와 메모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사양 기기에도 탑재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버 측의 데이터베이스의 뭐 복제, 그리고 동기화 기능을 제공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인베디드, 즉 내장형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이 데이터와 응용 프로그램이 결합 형태로 탑재하는 게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바일에서 동작 가능한 여러 가지 앱들이 있잖아요. 이 앱들이 이 앱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내장형 데이터베이스, 아까 말했던 SQLite와 같은 이런 내장형 데이터베이스를 그 앱 안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결합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좀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요. 즉 고려할 때 우리가 사용자 시간, 즉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그런 시간 비용과 그리고 통신 비용, 결국엔 데이터가 오고 가기 때문에 통신이 과금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측면에서 이 전력이, 즉 계속 끊임없는 전원이 공급되는 게 아니라 배터리라는 이런 전력 측면에서 가능하면 이 배터리 전력을 좀 적게 쓰는 최적화된 그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 가능성, 갱신된 내용을 손실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회복 가능성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캐시된 데이터가 최신 내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관성 측면에서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도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리고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그리고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함께 배워봤습니다.